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다음 달부터 7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효능 논란으로 접종이 보류됐던 요양병원과 시설 내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접종도 다음 주부터 본격화합니다. 파우치 미 전염병 연구소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백신을 맞도록 설득해주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공화당을 지지하는 남성의 절반 정도는 백신을 맞지 않겠다고 응답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자사의 백신을 맞은 1,700만 여명에 대한 안전성 자료를 검토한 결과 혈전 위험성 증가에 대한 근거는 없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안전성 우려 논란과 관련해 네덜란드는 접종을 2주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자신을 닮은 아바타를 통해 소통하는 3차원 가상세계를 메타버스라고 부르는데요. 가상세계에서 게임이나 업무를 현실처럼 할 수 있어 요즘 메타버스가 인기입니다. 잠시 후 스마트 라이프에서는 새로운 놀이문화 메타버스를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달 말까지 봄철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전국 500여 곳에서 운행 차량의 배출가스를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차량 운전자는 이번 배출가스 단속에 따라야 하며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만 65살 이상 일반인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한 2분기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방역당국은 다음 달부터 75살 이상 고령자 364만 명에게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고 65살부터 74살까지는 5월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화이자 백신을 맞는 고령층은 지역별로 설치된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하고 지역별 지원 체계를 구축해 사전 등록과 이동, 접종 후 관리까지 책임질 계획입니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75살 이상 고령층은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중증 위험이 가장 높아 가장 이른 시기인 이달 말에 도입할 화이자 백신을 맞도록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65살에서 74살 어르신 494만 명은 만여 개의 위탁 의료기관을 찾아 5월부터 백신을 맞게 됩니다. 다만 노인시설 거주 이용 종사자는 화이자 백신을 맞습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사망한 것으로 신고된 16명 가운데 2차로 6명에 대한 원인 분석을 한 결과 접종과 관련성이 없다는 잠정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1차 8명을 포함해 총 14명의 사망 원인은 백신과 무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추진단은 사망 사례 6건과 같은 기관, 같은 날짜 접종자들을 대상으로 이상 반응 발생 여부를 확인한 결과 중증 이상 반응 사례가 없어 백신 제품 이상이나 접종 과정상의 오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조사한 사망 사례 6명 중 4명은 그간 수집된 자료를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나머지 2명은 부검 결과를 확인한 뒤 다시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해외 유입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감염자 대다수는 해외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국내 집단 발병 사례 중에서도 변이 감염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어서 지역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달 11일 이후 코로나19 확진자 359명의 검체를 분석한 결과 31명에게서 변이 바이러스가 검출돼 누적 213명이 됐습니다. 바이러스가 유행한 국가별로 보면 영국발 변이가 24명, 남아공발 변이가 7명입니다. 신규 감염자 31명 가운데 해외 유입이 19명이고 국내 발생은 12명입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이상 반응이 나타났다고 신고한 사례가 20대와 여성 사이에서 높게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 따르면 지난 7일에서 13일 한 주간 백신을 맞은 26만 9,047명 가운데 1.77%인 4,757명이 이상 반응 의심 사례를 신고했습니다. 이상 반응 신고율을 성별로 보면 여성이 2.1%로 남성 1%보다 높았습니다. 연령대별로는 20대 3.6%, 30대 1.7%, 40대 1.2%, 50대 0.8%, 60대 0.5% 등으로 젊을수록 이상 반응 신고율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상 반응 증상으로는 근육통이 가장 많았고 이어 발열, 두통, 오한 등의 순이었습니다. 코로나19 봉쇄 조치 장기화에 지친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독일과 네덜란드, 세르비아 그리고 브라질 등에서 시위가 벌어졌는데 일을 하게 해달라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봉쇄 조치에 반대하는 집회가 독일 전역에서 열렸습니다. 관할 행정재판소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회 개최를 금지한 드레스덴에서는 천여 명의 집회 참가자들과 경찰 간 충돌이 격렬했습니다. 경찰 12명이 다쳤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집회 강행자 4명이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세르비아에서는 음악가들이 일을 하게 해달라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음악 종사자 수백 명이 벨그라드에서 일할 권리를 외치며 거리에 나섰습니다. skrajnuti već godinu dana i ne rade bukvalno ništa. Tako da mislim da nije fair, bez obzira da li smo mi u pitanju u svemu tome, ali mislim da zaista nije fair da bilo ko bude lišen prava na rad i to ustavnog prava na rad. 네덜란드 헤이그에서도 봉쇄 조치에 항의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시위대를 향해 물대포를 쏘자 시위대는 우산을 쓰고 저항합니다. 기마 경찰은 말에 올라탄 채 열을 지어 움직이며 시위대를 해산시킵니다. 브라질 상파울루에서는 봉쇄 해제와 주지사 사퇴를 촉구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도리아 주지사 사퇴를 요구하면서 봉쇄 조치를 풀라고 항의합니다. Estamos aqui hoje para protestar contra o absurdo que está acontecendo aqui no nosso país. E a gente está sendo obrigado a ficar em casa, não trabalhar. 세계 여러 나라의 집회 참가자 대부분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 방역 조치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야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조치를 해제할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채널12 방송은 현지 시간 15일 이스라엘 보건부가 4월까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규정을 폐지할 준비에 들어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술집과 클럽 등 유흥업소도 오는 21일부터 다시 문을 열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이스라엘 정부는 항공편 증편 방안도 고려 중인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치고 그린 패스를 받은 사람에 대해선 해외여행을 허용할 계획이며 해외여행 가능 지역은 그리스, 키프로스 등 이스라엘 정부가 발행한 그린 패스 인정국이 될 전망입니다. 매체는 다만 구체적인 지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정부가 자국의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홍콩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비자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중국 외교부 홍콩 주재 사무소가 최근 홈페이지에 이런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올렸다고 전했습니다. 안내문에 따르면 중국 백신을 2회 접종하거나 비자 신청 14일 전에 1회 맞은 사람은 비자를 신청할 때 코로나19 핵산 검사 증명서와 건강 및 여행 기록 증명서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글로벌타임스는 설명했습니다. 중국은 현재 외국인에 대해서 72시간 내 코로나19 핵산 검사 음성 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장례식 참석 등 인도적 목적으로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도 중국 백신을 맞았다면 간소화 대상으로 분류해 비자를 발급할 계획입니다. 최근 유럽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뒤 혈액 일부가 혈관 속에서 굳어진 혈전이 생겼다는 보고가 나와 접종을 중단하는 국가가 늘고 있습니다. 위험성이 없다는 제약사의 해명과 세계보건기구의 접종 권고에도 백신 불안감을 완전히 떨쳐버리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네덜란드 보건당국은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 사용을 최소 오는 29일까지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예방조치 차원이지만 심각한 부작용 가능성을 다룬 덴마크와 노르웨이 보고에 기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조치로 약 4만 3천 건의 백신 접종 예약이 취소됐습니다. 앞서 노르웨이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50살 미만의 의료진 3명이 혈전과 출혈 등의 증상으로 중태에 빠져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일랜드도 이 노르웨이 부작용 의심 사례를 보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용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We have to look at, again, say the British data where millions of doses have been given and we haven't seen an elevation in these events. But it's still better to be cautious. And the decision today has been made over an even overabundance.
현재 노르웨이와 덴마크, 오스트리아, 아이슬란드, 불가리아 등도 일부 또는 전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용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유럽 밖에서는 태국이 백신 접종을 잠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아스트라제네카는 성명을 내고 EU와 영국에서 백신을 접종받은 1,700만 명에 대해 안전성을 검토한 결과 혈전 위험성이 증가했다는 증거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혈전 형성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백신 사용을 중단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잇따른 부작용 보고에 유럽에서는 백신 접종에 대한 불안감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YTN 최문석입니다. 미국 정부의 최고 전염병 전문가인 앤서니 파우치 박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코로나 예방접종 주사를 맞도록 설득해주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공화당 지지자들의 백신 접종 거부 의사가 특히 높게 나타났다는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상남 기자의 보도입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 현지 시간으로 일요일 주요 방송 매체에 잇따라 출연해 코로나19 감염자 확산은 아직 안심할 때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대담에서는 확진자가 감소하고 있지만 지금 모든 게 잘 되고 있어라고 말하고 싶은 욕구를 참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And we're not in the end zone yet, and that's one of the issues that when you plateau, there's always the risk of a surge. That's exactly what the Europeans have experienced. 그는 특히 백신을 맞지 않겠다는 공화당 지지자들이 그렇게 많은데 놀랐다며 정치와 보건 문제는 전혀 별개라고 강조했습니다. It makes absolutely no sense, and I've been saying that for so long. We've got to dissociate political persuasion from what's common sense, no-brainer public health things. 그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백신 접종을 설득해준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공영방송 PBS가 지난 11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공화당 지지 남성 중 49%가 백신을 맞지 않겠다고 응답했습니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말 플로리다의 한 정치 모임에서 백신 접종을 권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최근 전직 대통령들이 출연한 백신 접종 동료 공익 광고 촬영엔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CNN 방송은 봄방학 시즌을 맞아 여행객이 늘면서 확진자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CNN은 지난 금요일 미국 공항에서 수속을 밟은 인원이 130만 명을 넘었으며 이는 작년 3월 15일 이후 최고치라고 보도했습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미국의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장에 뜻밖의 감미로운 첼로 선율이 울려 퍼졌습니다. 깜짝 연주회로 감동을 선사한 주인공은 다름 아닌 세계적인 첼리스트 요요마였습니다. 조수현 기자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한창이던 매사추세츠주의 한 커뮤니티 칼리지 체육관. 베레모를 쓴 동양계 남성이 감미로운 첼로 연주를 시작합니다.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1번, 슈베르트의 아베 마리아 등 익숙한 곡들이 흘러나옵니다. 주인공은 바로 세계적인 첼리스트 요요마입니다. 자신의 2차 백신 접종을 하러 오면서 첼로를 챙겨와 깜짝 콘서트를 연 겁니다. 연주가 끝나자 박수와 환호가 쏟아지고 요요마도 자리에서 일어나 화답합니다. 요요마에게 백신을 접종한 힐러리 바샤라는 그의 연주로 모두가 하나가 되고 치유되는 기분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 현장을 감동으로 물들인 요요마의 선율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12월에는 피아니스트 캐서린 스폿과 함께 위로와 희망의 노래라는 특별 앨범을 내기도 했습니다. This is really dedicated to all the people that are going through tough times. We're hoping that this is sort of like a way of reaching into people's hearts and memories
장기간 이어지는 코로나 사태 속에 선물처럼 찾아오는 세계적인 음악인들의 연주가 따뜻한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YTN이 연속 보도한 바이넥스의 원료 조작 사태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또 다른 제약사의 불법 제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업체 간의 짬짬이와 식약처의 부실 감독 속에 가려져 있던 복제약 시장의 실태가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화성에 있는 향남 제약산업단지. 4층 높이 연면적 8,900제곱미터 규모의 비보존 제약 공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난해 다른 제약사를 인수하면서 본격적으로 몸집을 불린 비보존 제약의 주요 공장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제조소에서 만들어지는 의약품만 200여 개가 넘습니다. 여기서 만든 의약품 일부가 허가받은 원료 용량과 달리 불법으로 제조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뇨병 약과 관절염, 후두염 치료제 등 9개 제품에 들어가는 원료 일부를 의도적으로 허가 기준보다 덜 넣은 겁니다. 업체 측은 주 원료가 아닌 보조 원료였다며 지난해 말 다른 업체로부터 공장을 인수한 뒤 최근에서야 알게 된 사실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저희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제 좀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발견을 하게 됐고, 그래서 식약처에다가 자진 신고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을 해서 불법 제조한 9개 제품은 모두 복제약. 앞서 YTN이 보도한 바이넥스의 원료 조작 약품 역시 대부분 원본약 특허가 만료된 뒤 보급되는 복제약, 이른바 제네릭이었습니다. 유독 제네릭에서 불법 제조가 빈번하게 이뤄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의약품의 특허 기간이 만료되면 누구나 복제약을 만들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원본약과 효능이 같다는 동등성 시험만 통과하면 얼마든지 복제약 제조가 가능한 겁니다. 다른 제약사의 제조 방법을 알려준 뒤 위탁 생산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수탁업체가 원가 절감과 시설 노후화 등을 이유로 용량을 몰래 바꿔도 위탁업체는 제대로 관리를 못했고, 이쪽에서 의뢰를 해서 특별한 문제는 없었던 것 같다. 식약처는 특별한 관리 감독 규정이 없다며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막대한 시간과 인력, 연구가 필요한 신약 개발 대신 복제약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며 규제를 대거 없앴기 때문입니다.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를 한 거에 대해서는 어느 누가 감사하기가 쉽지가 않죠. 견제 장치 하나 없는 상황에서 복제약 의미 제조는 업계 불문율이 됐습니다. 그게 조용히 여태까지 다 알아보니 넘어갔던 건데 것 같아요. 최근 5년간 복제약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면서 현재 시장에 유통되는 제네릭 의약품은 2만 5천여 종류. 환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식약처의 엄중한 관리 감독과 함께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지난해 한국 경제가 코로나19 충격 속에서도 세계 10위 규모로 다시 올라서는 게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따르면 지난해 전망치 기준 한국의 명목 GDP는 1조 6,240억 달러로 러시아와 브라질, 호주 등을 제치고 세계 10위 달성이 확실시됩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2계단 상승한 순위로 2018년 이후 2년 만에 세계 10위를 탈환하는 셈입니다. 또 현재 우리나라의 전망치 기준 명목 GDP는 캐나다를 근소한 차이로 제치는 수준이어서 실적치에 따라서는 9위에 자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대졸 취업 1, 2년차 연봉이 2% 넘게 감소했을 것이라는 추산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 오상일 차장과 이상하 조사역은 고용 상황 악화가 신규 대졸자에 미치는 장단기 영향 보고서에서 이같이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졸업연도 실업률이 1%포인트 상승하면 1, 2년차 연간 임금이 4.3% 줄고 3, 4년차에는 2.3%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상일 차장은 과거 10에서 20년 평균 실업률이 3.5%였고 지난해 실업률이 4%여서 지난해의 평년보다 실업률이 0.5%포인트 올라 대졸 취업자의 1, 2년차 임금은 2.15% 줄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지난해 지역축제가 거의 취소됐지만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올해는 축제가 열리지 않을까 기대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자치단체들은 코로나19 감염 추이를 보며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인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울산 옹기축제는 여러 차례 일정을 미룬 끝에 비대면 위주로 열렸습니다. 현장에 가야만 체험할 수 있는 일부 행사를 제외하고는 유튜브로 진행됐습니다. 큰 줄다리기 마두이 축제와 울산의 상징 고래축제는 아예 취소됐습니다. 이러다 보니 행사 관련 지역업체들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들은 올해는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재단에서 진행하는 울산 세계산악영화제는 지난해처럼 온라인과 야외 상영 방법으로 진행하면서 필요한 행사를 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자치단체들은 행사 예산을 잡아놓고 코로나19 확산 여부에 따라 축제 진행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상반기보다는 9월 이후 하반기에 축제가 열릴 가능성이 큽니다. 코로나19 감염 추이를 지켜보면서 축제의 개최 여부, 또 개최 시기, 방법 등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9년 기준으로 전국에서 열리는 지역 축제는 900여 개. 지난 1년은 이런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가 사라지면서 아쉬움이 컸습니다. 결정된 것은 없지만 코로나19가 퇴치되는 기쁨을 축제로 누릴 수 있길 시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김인철입니다.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봄철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이달 말까지 전국 500여 곳에서 운행 차량의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합니다. 차량 운전자는 이번 배출가스 단속에 따라야 하며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집중 단속 기간 배출 허용 기준을 넘은 차량의 소유자들은 15일 이내 차량을 정비하도록 하는 개선 명령을 받게 되는데 개선 명령에도 차량을 정비하지 않으면 최대 10일간의 운행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환경부와 수도권의 3개 시도는 이번 단속 기간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매연 저감 장치도 함께 점검할 예정입니다. 중국 베이징에 올해 들어 처음 황사경보가 발령된 데 이어 초미세먼지 농도도 높아지면서 공기질이 가장 나쁨 단계를 기록했습니다. 베이징 기상대는 올해 들어 처음 내려진 황사 청색경보를 하루 만인 15일 오전에 황색경보로 한 단계 올렸다고 발표했습니다. 베이징시 당국은 이에 따라 어린이와 노인, 환자들은 외출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신경보를 비롯한 중국 매체들은 황사의 발원지인 네이멍구 일부 지역에서는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임시 휴교에 들어갔다면서 베이징에서도 외출과 야외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반려견이 나이가 들면 눈동자가 탁해지고 시력이 나빠지는 백내장에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반려견이 젊더라도 당뇨를 앓고 있다면 안심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네, 오늘 슬기로운 펫생활에서는 반려견 백내장의 예방과 치료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눈이 뿌얘지는 안과 질환 백내장. 혹시 노령견에게만 생긴다고 알고 계신가요?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시는데 어린 나이에서도 백내장이 오는 경우는 흔하게 있습니다. 자칫하면 시력을 잃을 수도 있는 백내장은 적절한 시기에 치료가 필수적인데요. 반려견 백내장의 예방과 치료법을 알아봅니다. 서울의 한 동물병원. 이곳에 초조하게 진료를 기다리는 한 녀석이 있습니다. 새하얀 눈처럼 맑고 예쁜 아이. 이름은 찐이입니다. 올해로 7살이 된 찐이입니다. 찐이가 아픈 후 걱정이 많아졌다는 혜진 씨. 하지만 우리와 달리 그저 건강해 보이는 모습. 찐이는 대체 어디가 아프기에 혜진 씨가 그토록 걱정하는 걸까요? 이제 작년 여름에 당뇨라는 걸 알게 되고 나서 찐이는 6개월 전 당뇨 판정을 받았습니다. 당뇨란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이 부족해 혈당 조절에 문제가 생기는 질환인데요. 당뇨를 앓게 되면 소변이 잦아지거나 체중 감소, 무기력증 같은 증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일단은 당뇨 판정을 받으면은 이걸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이게 주사를 하루에 2번 꼭 놔줘야 되는 거니까 되게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7년 전 모든 식구들의 관심과 사랑을 독차지했던 찐이. 작은 몸짓조차 사랑스러운 아이였기에 그저 즐겁게 뛰어놀며 건강하기만을 바랐습니다. 찐이 한번 쳐다본다. 당뇨 판정 후 찐이의 건강을 위해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가족들. 당뇨는 매일 혈당을 체크하며 세심히 관리해줘야 하는데요. 실시간으로 혈당 수치를 확인하기 위해 연속 혈당 측정기까지 달아줬습니다. 혈책을 할 때 피를 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떤 강아지들은 막 물기도 하고 입질 있는 애들도 있는데 이런 리브레를 달면은 조금 더 편한 것 같아요. 하지만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일을 현실로 마주하게 됐습니다. 결국 찐이에게 당뇨 합병증에 의한 백내장이 찾아온 거죠. 백내장이 올 수 있다고 미리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초반 때는 괜찮았거든요. 티가 안 나고 눈이 하얗지는 않았었는데 이제 최근에 눈이 너무 하얘지고 뭔가 이상하다고 먼저 예측을 한 거죠. 백내장은 눈 속의 수정체가 뿌옇게 혼탁해져 시력 장애가 발생하는 질환인데요. 백내장은 똑같습니다. 동물 백내장하고 사람 백내장하고. 그래서 원래는 수정체가 투명해서 이 빛이 눈 안쪽으로 들어와서 수정체를 통해서 이 망막으로 딱 들어와야 되는데 수정체가 뿌얘지면은 빛이 잘 안 들어가겠죠. 그래서 앞이 뿌옇게 보이고 안개가 낀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되는 질환이 백내장입니다. 백내장은 10살 이상의 노령견에 주로 나타난다고 여겨지지만 유전에 의해 일찍 찾아오는 경우도 흔하다고 합니다. 빠르면 1~2살 때 올 수도 있고 보통 10살 미만의 나이가 아주 많지 않은 경우에 오는 경우는 보통 유전적으로 타고나는 경우가 많고요. 특히 비숑 이런 아이들은 꽤 유전성 백내장이 생기는 빈도수가 다른 품종에 비해서 꽤 흔한 편입니다. 그리고 찐이처럼 당뇨로 인해 백내장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찐이의 눈은 어떤 상태일까요? 일단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는 뿌열 거라고는 얘기했는데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움직이는 것만 느껴도 바로바로 반응을 잘 해서 그게 막 티는 나진 않아요. 이기 때. 미리 이제 예방해 주시는 거예요? 네네, 미리 예방을 해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3기, 4기 가면은 바로 실명한다고 하셔서 그 전에 빨리 수술을 받으려고요. 결국 찐이의 눈 건강을 위해 수술이라는 큰 결심을 한 혜진 씨. 간단하게 확인하고서 네. 수술 들어갈 거거든요. 네. 수술 전 찐이의 정확한 눈 상태를 알아보기 위한 검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네, 아직은 시력은 있긴 한데 좀 뿌옇게 보일 거예요. 좀 더 세밀한 검사를 위해 눈에 안약을 넣어준 다음 수술 후 시력 회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망막 전이도 검사를 시행합니다. 이어서 안구 초음파 검사로 안구 내부의 상태까지 확인하는데요. 백내장 2단계로 진행이 돼가지고 시야가 어느 정도는 시력이 있긴 한데 약간 안개가 많이 낀 것처럼 뿌옇게 보이는 상태였고 보통 백내장 수술은 백내장 2단계나 3단계 추천드려요. 백내장은 4단계로 나눠집니다. 단계가 높아질수록 수정체 혼탁이 심해지고 시력 또한 점점 소실돼 심할 경우 실명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특히 4단계의 경우에는 백내장으로 인한 합병증까지 동반돼 수술적 치료가 어렵다고 합니다. 요 Y자가 네. 조금 간격이 조금 더 벌어졌어요. 이렇게 네. 약간 좀 더 팽창이 돼가지고 조만간 더 뿌얘질 가능성이 높고. 현재 찐이의 백내장은 진행 중이지만 아직 2단계인 만큼 수술 예후는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현재로서는 90% 확률로 성공률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 됐습니다. 찐이 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자. 찐이의 수술을 위해 이제는 잠시 떨어져야 할 시간. 과연 찐이는 다시 시력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수술 전 안구 검사 외에도 찐이에게 필요한 검사가 있다고 합니다. 찐이 같은 경우에는 당뇨가 있어서 혈당 괜찮은지 좀 재볼 거고요. 당뇨가 생기면은 백내장으로 시력이 떨어지거나 실명되는 경우는 굉장히 흔하게 있어요. 그래서 과연 찐이의 혈당 수치는 괜찮을까요? 혈당은 106이면은 당뇨 아이들 치고는 굉장히 양호한 편이거든요. 1kg인가? 수술 전 혈당 수치까지 확인한 찐이. 이제 수술 시 체력 저하를 막기 위해 수액을 맞을 차례입니다. 백내장의 경우 악화되기 전 빠른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지만 눈동자가 뿌얘진다고 모두 수술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사람도 나이가 드신 분들은 원시가 되죠. 가까운 데서 안 보니까 멀리 보고 돋보기 안경 쓰는 게 있죠. 그래서 동물도 똑같이 그런 노화 증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정체 핵경화증도 동공이 뿌얘지기 때문에 동공이 뿌얘진다고 해서 다 백내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둘 중에 어떤 건지는 병원에 가셔가지고 정밀 검사를 받아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드디어 수술 받으러 갈 시간. 낯선 환경 탓인지 여전히 겁을 먹은 찐이. 다행히 의료진 덕분에 차분히 수술실로 들어섭니다. 사람과 달리 강아지 백내장 수술은 전신 마취를 한 후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약 기운 때문인지 서서히 몸에 힘이 풀려가는 찐이. 잘 마취됐는지 상태를 확인하고 곧바로 수술 준비에 들어갑니다. 강아지 백내장 수술은 고도의 집중력과 정밀함을 요구하는데요. 강아지의 수정체가 사람보다 크고 단단해 수술적으로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백내장 수술은 초음파를 이용해 혼탁해진 수정체를 제거하고 그곳에 인공 렌즈를 삽입해 시력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힘든 수술이지만 찐이의 시력을 되찾아주기 위해 더욱 집중하는 의료진들. 수술이 잘 돼야 할 텐데요. 어느덧 수술이 끝났습니다. 서서히 마취가 풀리기 시작한 찐이. 심신 안정을 위해 입원실로 이동하는데요. 선생님, 찐이의 수술 잘 됐나요? 당뇨가 있으면은 진행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수술 시기를 놓쳐서 오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다행히 보호자분들께서 잘 적절한 시기에 데려오셔가지고 수술도 나름 수월하게 잘 끝났습니다. 수술 전 시력이 저하되고 혼탁했던 찐이의 눈이 수술 후 깨끗해졌습니다. 수술 후 염증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약을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넣으셔야 될 거를 좀 염두하시고 수술 여부를 결정하셔야 되고요. 최대한 한 달 정도는 너무 흥분하지 않게 산책 같은 것도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고 눈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찐이와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백내장을 예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예방하는 게 사실 딱히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유전적으로 타고난 거나 이런 노화 같은 거는 인위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경우가 별로 없어가지고 물론 백내장 지연제나 아니면 먹는 영양제 같은 거를 미리 쓸 수가 있는데 그런 게 거의 효과가 없어요. 또 한 가지는 자외선 같은 게 너무 많이 들어가면은 백내장이 좀 생길 수가 있긴 한데 사람 선글라스를 껴야 될 정도로 엄청 밝은 날은 산책을 조금 자제하시거나 아니면 강아지용 선글라스나 아니면 모자 같은 게 있어요. 네, 그런 걸 하고 나가시거나 아니면 해가 좀 진 다음에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마취가 풀리자마자 바로 혜진 씨를 찾는 찐이.
수술이 끝났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을 다시 찾은 혜진 씨. 뭐 백내장 같은 거 하얀 거 다 제거하고 엠보렌즈도 잘 들어갔습니다. 갑자기 선명해진 세상이 신기한지 이곳저곳을 둘러보는데요. 되게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좀 더 오래오래 많이 살자. 백내장으로 어두워진 찐이의 세상을 다시금 환하게 만들어준 가족의 사랑. 찐이와 혜진 씨의 밝은 앞날을 기대합니다. 코로나19로 언택트 문화가 확대되면서 새로운 소통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가상세계에서 게임이나 업무 등 현실의 활동을 그대로 할 수 있는 메타버스가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네, 오늘 스마트 라이프에서는 현실 같은 가상세계, 메타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IT 칼럼니스트 이효훈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요즘 미국 10대들에게 유튜브나 넷플릭스보다 더 인기가 많은 게 메타버스라고 합니다. Z세대들의 놀이터다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 메타버스 정확히 뭔가요? 이게 어딘가의 너머 또는 다음을 뜻하는 메타라는 단어와 이 우주 또는 세계를 뜻하는 이 유니버스가 합쳐진 말입니다. 예. 자신을 닮은 아바타를 통해서 소통을 할 수 있는 3차원 가상 세계를 뜻합니다. 따지면 기존 게임과 좀 다를 바 없어 보이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게 아바타에 자신을 투영하고 경제적 활동을 벌이는 등 이 일상생활을 가상 공간에 구현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 일례로 네이버의 메타버스 서비스인 제페토라고 있거든요. 여기에 이용자의 사진을 업로드하면 자신을 꼭 닮은 캐릭터가 만들어져가지고 실제로 이 캐릭터를 이용해서 이제 대화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대화를 하는 듯한 그런 현실감을 주고요. 미국의 로블록스 같은 경우는 안에 여러 가지 게임이 있는데 여기 게임 아이템들을 가상화폐인 로벅스를 이용해서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상 세계 속 또 다른 나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군요. 특히 로블록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청소년들에게 인기가 아주 높죠. 코로나19로 언택트 문화를 즐길 수밖에 없는 Z세대의 요구를 정확히 충족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 코로나19 때문에 언택트 문화가 좀 굉장히 갑자기 발달하지 않았습니까? 이 재택근무도 하고 원격 교육도 하고 또 랜선 라이브나 랜선 여행 같은 가상 이벤트도 많이 열렸는데요. 이런 언택트 문화를 즐기는 장소가 어딘가에서 보니까 메타버스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기술이 뜨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었고요. 지난해 말 이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는 인터넷 뒤를 잇는 가상 현실 공간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여기에 불을 지피기도 했었습니다. 가상 세계에서 펼쳐지는 또 다른 삶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메타버스가 알고 보면 꽤 오래전에 나온 개념이라고 들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1992년 이 닐 스티븐슨이 쓴 SF 소설 스노우 크래시에 처음 등장한 개념인데요. 이 개념을 처음 선보였을 때 그 IT 종사자들 사이에서는 좀 문화적 충격이 좀 있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PC 통신도 별로 보급되지 않았었고요. 온라인 게임도 거의 없었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로 연결된 세계를 공간으로 보는 사이버 스페이스라는 개념은 있었지만 이렇게 가상 공간에서 다른 형태로 살아간다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던 때입니다. 근데 이 메타버스는 영화 레드 플레이어 1에서 보여준 것처럼 또 다른 세상의 가능성을 보여준 겁니다. 덕분에 꾸준히 이런 세상을 만들려는 시도가 이어졌었고요. 2003년에는 세컨드 라이프라는 아예 메타버스를 구현하고 싶었다라는 서비스가 나와서 성공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개념이 나온 지는 오래됐지만 최근 들어서야 현실화되고 있다라는 건데요. 지난 2003년에 세컨드 라이프라는 서비스가 나오기도 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2년 만에 폐지가 된 것 같더라고요. 메타버스가 언급되다가 중간에 사라진 이유 뭘까요?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세컨드 라이프가 망해서 그랬습니다. 또 근데 마침 이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모든 세상의 관심이 이쪽으로 향해 버렸었는데요. 다만 이때 남겨진 아이디어가 몇 가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보이는 건 이 차세대의 인터넷이 갈 길을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메타버스는 당시에는 이제 실감 가상 세계 또는 3D 웹이라고도 이제 불렸었는데요. 단순히 보고 듣고 읽는 이 평면적인 웹사이트의 한계를 넘어서서
다르게 쓰일 가능성에 대해서 눈 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단순히 채팅을 하고 파일을 주고받는 수준을 넘어서서 가상세계의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됐다는 건데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었나요? 지금 우리가 메타버스에 대해서 바라는 것이랑 좀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당시 그 미국 미래학협회라고 있었는데요. 예. 여기서 제시한 메타버스 로드맵을 보면 내적으로 몰입하는가와 외적으로 투영하는가 아니면 현실을 증강하는가 아니면 모방하는가에 따라서 크게 4가지 형태로 이 메타버스가 존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증강현실, 라이프 로깅, 가상세계, 미러월드가 이 4가지고요. 이걸 융합한 개념이 메타버스다라고 했었는데요. 핵심은 여럿이 인터넷을 통해서 공통된 경험을 한다라는 겁니다. 현실 세계에서 벌어진 일을 네트워크 공간에서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네. 이제는 가상세계에서 현실의 일을 대체할 수 있을 만큼 기술이 많이 발전했잖아요. 예를 들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유명한 이벤트로는 역시 이 게임 포트나이트에서 열렸던 래퍼 트래비스 스콧의 콘서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게임 안에서 열린 콘서트인데 당일 콘서트 접속자가 무려 1,230만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이 게임 내 아이템 판매 수익도 2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21억 원에 달했다라고 하는데요. 인터넷 공간에서 가상 아바타로 콘서트를 진행하고 그걸로 이익을 얻는다. 이런 건 예전에는 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이죠. 가상세계에서 콘서트를 즐긴다는 그 생소한 일이 대성공을 거두면서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자, 또 다른 사례는 없나요? 지난해 이 UC 버클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캠퍼스에서 졸업식을 열지 못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게임 마인크래프트 안에 스스로 캠퍼스를 꾸리고 가상 졸업식을 열어서 인터넷에서 그 게임을 생중계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또 국내에서는 제페토를 통해서 이 블랙핑크와 트와이스 등 K-팝 그룹이 아바타를 만들어서 전 세계 팬들과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이 블랙핑크가 팬사인회를 열었어요. 근데 거기에 4,600만 명이 몰리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또 전통적인 마케팅을 중시하는 여러 명품 브랜드까지 이 제페토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라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페이스북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빅테크 기업들도 메타버스 시대를 선언했다고요. 얼마 전 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3D 디지털 협업 플랫폼 MS 메쉬를 이제 공개를 했는데요. MS 메쉬는 AR 디바이스인 홀로렌즈 2를 활용한 기술로 다른 사람과 가상현실 속에서 직접 만나서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도 하고 다양한 업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가상현실과 현실 세계를 융합해서 시각과 청각 등의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내는 현합현실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그런 플랫폼이죠. 시연대 영상을 보면 이 홀로렌즈를 착용한 사용자들이 가상현실과 현실이 결합한 공간에 모여서 업무 회의를 하거나 아니면 이 홀로그램으로 구현된 지구본이나 설계도를 조작하고 움직여가면서 서로 이제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엔비디아 옴니버스는 3D 시뮬레이션 및 협업 플랫폼인데요. 실제 세계와 가상 세계를 융합해서 좀 더 사실적인 디테일로 실시간으로 현실을 시뮬레이션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앱을 쓰고 있어도 한 자리에 모여서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건데요. 3D 애니메이션 장면 수정이나 자율주행차를 위한 협업 등을 진행하는 작업자들이 온라인으로 문서를 공동 편집하는 것만큼이나 손쉽게 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메타버스 개념과 VR, AR 기술이 합쳐지면 정말 이 영화에서나 보던 일이 현실에도 나타날지 모릅니다. 게임을 넘어서 업무나 생계 활동 등 모든 일상이 메타버스 안에서 가능해진다. 이런 말인데요. 자, 그런데 메타버스가 코로나19로 언택트 문화가 확산하면서 이렇게 빠르게 발전을 하게 된 건데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계속 유행할 수 있을까요? 이 메타버스가 유행하게 된 데에는 뭐 사업적으로 이걸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실은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세대는 이 메타버스에 쓰이는 콘텐츠를 스스로 만듭니다. VR 공간형 이 콘텐츠를 만드는 게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어가지고요. 예전에는 플랫폼을 만들어도 항상 이 콘텐츠 부족에 시달렸었거든요. 근데 이 마인크래프트 세대는 어릴 때부터 그걸 스스로 제작을 했던 세대입니다. 메타버스가 낯설거나 신기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어릴 때부터 이 메타버스를 만들면서 살아왔던 거죠. 그러니까 흐름 자체는 쭉 이어지리라 보고 있고요. 다만 이게 인터넷을 대체한다거나 또는 뭐 VR 헤드셋이 엄청나게 많이 팔린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또 다른 미디어를 또는 이제 좋은 도구를 하나 더 찾았다 이렇게 여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기술적인 흐름에서 보면 컴퓨터 모니터를 VR 헤드셋이 앞으로 점점 대신하게 되는 건데요. 아직까지 기술이 거기까지는 진화하지 못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과거에 가상현실을 다룬 영화들을 보면 우리한테는 언제 저런 시대가 올까 이런 생각들을 막연한 기대만 가지고 있었는데 메타버스를 통해서 이제는 정말 좀 구체화된 가상현실을 꿈꿀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IT 칼럼니스트 이효훈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콩팥 기능이 떨어져 혈액 투석을 받을 때 흔히 나타나는 저혈압을 인공지능으로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서울대병원 연구팀은 환자 9천여 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혈액 투석 중 1시간 이내 저혈압이 발생할 위험을 예측할 수 있는 AI 모델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이번에 개발한 AI 예측 모델의 정확도가 94%에 달한다며 혈액 투석 중 저혈압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항생제 내성이 있는 슈퍼박테리아를 10분 내로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은 대표적인 항생제 내성 슈퍼박테리아인 클로스트 리디오이데스 DPC를 현장에서 바로 검출할 수 있는 정확도 95%의 신속 진단 키트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왁스 코팅된 종이를 5겹으로 쌓은 뒤 신호를 쉽게 증폭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방식으로 키트를 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진단 키트를 종이로 만드는 만큼 비용이 적게 들고 다른 장치도 필요하지 않다며 현장에서 쉽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폐경전 음주가 비만보다 유방암 위험을 높인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일본 아이치현 암센터 연구팀은 일본인 여성 15만 8천여 명을 평균 14년 동안 추적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폐경 전 거의 매일 술을 마신 사람은 비음주자보다 유방암 발병 위험이 1.37배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비만보다 음주가 유방암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확인됐다며 폐경 전 여성의 경우 음주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청년 문화 확산과 부패 근절을 위해 고위직들이 솔선수범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최 장관은 청렴 결의대회에서 과기부가 국가 미래를 위한 중요한 정책과 예산을 다루는 만큼 청렴에 대한 국민의 요구도 크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청렴 결의대회에서는 부정청탁 금절과 금품 수수 금지, 공정한 직무 수행에 대한 청렴 서약이 함께 진행됐습니다. 이 안에는 액추에이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시도는 저희가 처음으로 구현한 것입니다. 시간을 갖고 연구를 해보면 언젠가는 실생활에 바로 응용될 수 있는 로봇 시스템까지 구현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공근육은 차세대 로봇 개발의 핵심 기술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가동 범위가 좁고 수명이 짧다는 한계가 있었는데요. YTN 사이언스 후면 다큐 브라보 K 사이언티스트에서는 세밀한 조작이 가능한 동력 구동 장치를 개발해 인공근육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은 기계공학자 오일권 박사를 만나봅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